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머님들 제가 이렇게 뵈니까 또 윈터 때 또 상담을 하셨던 분도 계신 것 같고요. 네. 오늘 저희 학습법 설명회는 이제 현 고1, 그래서 예비 고2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시형 학습 설명회를 진행할 거고요. 저는 연사 소개랑 앞에 또 윈터와 단과 얘기를 진행할 저는 강북청소학원 부원장 이지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여 오세요, 어머니. 지금 앞에 조금 카메라가 있어서 혹시 안 보이시면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리 이동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현장 설명회랑 그리고 온라인 설명회를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유튜브로 저희 또 지금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힘든 걸음이셨을 텐데, 그죠? 어제 또 오늘 또 굉장히 또 많이 걱정되실 텐데, 오늘 또 현장에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습법 설명회는 저희가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영어 이 순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겨울방학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랑, 두 번째는 아마 여기서 지금 윈터스쿨을 선택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아니다, 나는 원하는 수업만 단과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연사로 서시는 국어의 최상우 선생님, 그 다음에 수학의 권혁진 선생님, 그 다음에 저희 마지막으로 영어 권대현 선생님은 저희 윈터스쿨 이외에 또 저희 고등 단과, 네, 단과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분이 나오셔서 과목별로 또 어떻게 공부할지 이런 것들 아마 얘기해 주실 거니까요. 오늘 좋은 정보 많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초록색 봉투 보이세요, 본인들? 우리 학생들 초록색 봉투 보이니? 네. 자,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국어 관련된 유인물이 들어있을 거예요, 국어. 네. 첫 타임이 저희가 국어 선생님이 이제 국어 어떻게 공부를 겨울방학 동안 해야 되는지 요 부분 말씀하실 거고요. 자, 수학은 배부 자료가 없습니다. 수학은 저희가 그냥 영상으로 PPT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가로로 되어 있는 또 영어는 또 배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일단 오늘 포인트고요. 되셨죠? 그리고 윈터스쿨은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은 이렇게 겨울방학 동안 공부를 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고, 또 그 외에 만약에 나는 1월 달에 요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경우는 또 단과 강좌 안내문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보고 계신 분들, 네, 온라인 보고 계신 분들은 저희 강북청소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1부부터 진행을 할게요. 괜찮으세요, 본인들? 네. 그리고 안에 볼펜 들어있으니까 혹시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정보들 잘 적어두시고요. 아마 지금 시작하면 8시 한 20분 정도, 네, 30분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요. 국어, 수학, 영어 순으로 진행하고 저는 중간에 끼지 않겠습니다. 그냥 국어 선생님 나오시면 바로 수학 선생님 나오시고 영어 선생님 나오시고 이렇게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첫 순서를 첫 순서를 진행하실 저희 강북청소학원 국어 대표 강사 네, 최성호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바쁘신데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유튜브로 봐주시는 분들도, 현장에 오신 분들이랑 같이 꼭 좀 잘 따라와 주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북청소학원에서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최상훈이라고 합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국어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사실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근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서 좀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받으신 것 중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배부 자료가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 좀 적어 놨으니까 요거는 오늘 이제 설명이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 번씩 좀 읽어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여기 PPT 보여드리는 거에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신뢰가 되는 걸 수 있겠지만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요건데요. 튜토리얼이냐
아니면 라운드 1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모든 것들의 가장 기저 헷갈리는 질문입니다. 바로 마음가짐에 관한 문제인데 이 겨울방학 이제 공부를 들어가실 거잖아요. 내신도 이제 슬슬 끝나셨을 거니까 겨울방학 공부를 들어감에 있어서 마음가짐을 이제 본 게임은 3월부터니까 새학기 시작하고부터 우리의 진짜 공부가 시작되니까 그거에 대비하는 약간 연습 게임 정도, 튜토리얼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 겨울방학을 보내실 것이냐, 아니면 이 겨울방학부터 라운드 1이다, 지금부터 실전이다, 본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겨울방학을 보낼 것이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음가짐에 대한 질문이고요. 사실 저는 이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답. 근데 요거는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대신 제가 이 질문을 오늘 제 차례가 끝날 때, 이 설명이 끝나면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때 떠오르시는 답변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겨울방학 공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드리기 전에, 제 사진이 먼저 나오네요. 요거는 제가 한 3년쯤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분명히 3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보다 조금 더 들어 보여가지고 프로필 사진을 다시 찍을 용의가 있다 정도 말씀드리고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내용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올해 치러진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제 고3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고2 되는 건데 당장 내년에 수능 볼 게 아닌데 굳이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올해 치러진 수능, 내년에 치러진 수능, 요거를 가로지른 이 흐름을 파악하셔야 내후년에 치러질 수능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매년 치러지는 수능에 대해서는 좀 긴장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올해 치러진 수능의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난이도, 그리고 두 번째는 경향성의 변화입니다. 난이도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해 수능 국어가 정말 어려웠다. 불수능 중에 불수능이다. 올해 수능에서 상위권의 변별력 국어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수능 같은 경우 그래도 꽤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작년 수능의 만점자가 150명이 좀 넘게 나왔어요. 근데 올해 수능 만점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올해 수능 만점자가 28명입니다. 이거는 국어 시험이 치러진 이후, 수능 국어 치러진 이후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운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포커스가 난이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난이도라는 거는 당장 올해 수능의 등급 컷으로 너무 어려웠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이도 자체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점은 어려웠다, 단순히 어려운 시험이었다, 국어가 어려워졌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사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이번 시험이 왜 어려웠는지, 어느 지문이 어려웠고 그 지문이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틀려고 그 문제를 틀린 이유는 무엇인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저는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바로 경향성 변화입니다. 자, 제가 정리한 경향성 변화는 이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올해 수능에 나타난, 사실 더 많은데요.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을 제가 추린 겁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사실 저는 이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이제 기존 수능들이랑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3시간이 순삭돼요. 그냥 3시간 그냥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앞으로 수업 진행하면서 제 수업에 잘 녹여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1년 공부로는 부족하다. 사실 이것도 순화한 겁니다. 원래 워딩은 뭐였냐면 1년 공부로는 어림도 없다였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고3 때 1년만 국어 공부하는 사람이 어딨냐. 다 고1부터 국어 공부하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3년 국어 공부는 깔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항상 있어 왔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는 고3을 대비하기 위한, 고3을 준비하기 위한 고2 공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고2 때부터 고3 1년만 가지고는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으니 고2 때부터 본인이 고3이라는 생각으로 치열하게 공부를 해줘야 된다. 사실 재작년 수능까지만 해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그냥 고2 때는 고3 과정을 충실히 준비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수능을 봤더니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고2 때부터도 충분히 밀도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수능 국어를 대비를 하셔야 내년에, 그러니까 내후년에 고3이 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이죠. 공부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뭐 알겠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됩니까? 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영역별로 제가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독서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과제를 다 주거든요. 독서 과제도 주고요. 문학 과제도 주고 문법 과제도 주고 화작 과제도 줍니다. 딱 줘놓으면 학생들이 그 중에서 제일 안 하는 과제가 뭘까요? 제일 안 하는 과제. 압도적으로 독서입니다. 정말 안 해요. 왜?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내신과의 연관성이 독서는 거의 0%예요. 그러니까 내신 독서 공부와 수능 독서 공부는 괴리감이 너무 큽니다. 학생들도 이거를 알아요. 사실 물론 독서보다 더 안 하는 과제도 있긴 해요. 그게 화작 과제인데 화작은 이제 사실 선택 과목이 됐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게 독서, 문학, 문법인데 그 중에서 독서를 제일 안 한다. 왜? 내신과의 연관 네, 가장 낮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뭐냐? 학생들이 이걸 알잖아요. 독서 공부는 내신이랑 수능 공부가 다르다. 전혀 다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로 고1 때도 독서 공부를 안 해요. 고1 때도. 그러면 나는 고1 때 이건 내신 공부랑 좀 지금 뭐 연관성이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하자. 일단 내신부터 열심히 하자. 라는 생각으로 독서 공부 안 해요. 내신 공부 열심히 합니다. 고2 때 올라갔어요. 근데 내가 내신도 챙겨야 되는데 독서 공부는 내신이랑 연관성이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하자. 라는 생각으로 고2 때도 독서 공부를 안 해요. 고3 올라갈 때 정말 충격적인 게 고1 때 실력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독서 실력이에요. 고1 때 독서 실력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고3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다들 아시겠죠? 수능에서 독서, 문학, 선택 과목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냥 객관적인 난이도만 따졌을 때 가장 어려운 영역이 뭘까요? 독서, 문학, 선택 과목 중에 압도적으로 독서입니다. 고3 때 1년 내내 독서를 해도 독서는 수능 때 어렵다 그래요. 학생들이 고3 때 제일 고생하는 게 독서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고3 때 1년 내내 나는 고1, 2 때 독서 공부를 거의 안 하고 고3에 올라갔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독서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3 1년 내내 독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고3 1년 독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어떤 실력의 이 증가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가 힘든 거예요. 독서라는 과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물론 독서 공부의 이제 맹점이기는 합니다. 내신과의 연관성이 가장 낮다는 거. 하지만 이제는 연관성이 낮다고 독서 공부를 등한시하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고3 때 눈에 띄는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 이게 낮다 보니까 교과서 중심형 공부가 어렵습니다. 독서 교과서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수능 대비하는 거는 안 돼요. 전혀 다른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출 지문들을 통한 공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는 지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고2 기출 지문들 이제 마라톤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풀어봤는데, 이게 좀 너무 쉽더라. 그래서 내가, 고3 거를 좀 사서 풀어보려고 했더니, 이거는 좀 너무 어렵더라. 그러면 나는 이 기출 지문이 고1 기출, 고2 기출, 고3 기출 다 있는데, 어떤 지문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를 초반에 좀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독서 공부는 기출 지문으로 하시되, 그때 중요한 게 자신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초반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뭐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기출 지문들이 물론 문제집도 팔고요. 인터넷 가면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BS에도 올라가 있고요.
입시 사이트 다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1, 2, 3학년 기출시험지들을 최소 하나에서 2개 정도씩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물론 고2, 고3은 풀어보셔도 되는데 저는 고1, 2, 3을 다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본인이 그 인터넷 등급컷도 쳐보시면 나오니까 한 3등급,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등급컷 내에 점수가 나오는 시험지를 픽하시면 됩니다. 그게 본인한테 맞는 난이도예요. 그게 고2라면 본인은 고2 기출지문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고3이다. 그럼 본인들은 고3 기출지문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학생들마다 국어는 실력 격차가 좀 크기 때문에 일단 모두가 다 똑같은 교재로 공부를 하는 거 크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본인한테 맞는 교재를 찾으셔야 됩니다. 찾아서 자, 내가 이제 이걸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그러면은 나는 고3이 딱 그 난이도가 나한테 맞으니까 지금부터 고3 시험지를 한 10개를 다운받아서 쭉 뽑아놓고 그걸 내가 하나씩 풀면 되겠다. 겨울방학 때.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좀 하세요. 시험지를 쭉 뽑아놓고 한 5개년, 6개년 뽑아놓고 쭉 풀기 시작하는 거죠.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고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고 그게 시험지 위주 공부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게 돼요. 시험지 위주 공부는 저는 이제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시험지를 풀어보라고 했던 거는요. 본인한테 맞는 난이도를 찾아보기 위해서 풀어보라고 한 거예요. 시험지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딱 그거 풀어보시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공부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시험지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의 단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시험지 형태로 모의고사 형태로 과제도 뽑아줘 보고요. 아니면 영역별로 지문을 모아서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줍니다. 근데 영역별로 지문을 독서 지문들을 모아서 주면 학생들이 잘 안 풀어요. 독서 지문 이렇게 한 10지문 있으면 보면 숨이 막혀요. 잘 안 풀려고요. 근데 시험지 형태는 어떻죠? 45문제 딱 풀고 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채점을 할 수 있죠. 그럼 바로 자기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가 나오면 등급컷이랑 비교해 볼 수 있죠. 그럼 내 위치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시험지 위주 공부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 점수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고 거기다가 등급컷이랑 비교해서 나의 위치가 어딘지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그 점수가 높든 낮든 학생들은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꽤 큰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점수가 나오니까 성취감도 느끼고. 그래서 시험지 위주 공부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성취감과 안정감은 줄 수 있지만 실력 향상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추천드리지 않고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는 그래서 영역별로 지문을 쭉 모아놓고 한 지문 한 지문씩 꼼꼼히 천천히 분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여기 프린트 보시면 여기에 저희 과제 나가는 거 사례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제가 사진으로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생긴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과제 나가는 거 학생들이 한 사례랑 그 밑에 제가 배부하는 분석지랑 같이 해서 넣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위에 표에 보시면 학생들이 막 이렇게 옆에 막 써놓은 거 보이시죠? 막 옆에 써놓고 옆에 막 지문 내용도 정리해놓고 빈칸에다가 막 그런 게 좀 보이실 겁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지문 분석을 이런 식으로 시키는데요. 이렇게 지문 분석을 해봐라. 그리고 선택지 근거 다 정리해봐라 라고 하면 보통 한 지문 분석하는데 짧게는 40분, 길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도 걸립니다. 이거는 시험지 그냥 푸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공부죠. 근데 이 공부가 비록 힘들어요. 처음 해볼 거니까. 한 지문을 1시간씩 보고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공부를 제가 시켜봤더니 초반에 학생들이 독서 습관을 정확하게 잡는 거, 그리고 지문 읽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거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시험지 여러 개 뽑아놓고 푸시는 것보다.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고1, 고2, 고3 재수생한테까지 다 시켜본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이 가장 효율성이 좋았고 가장 실력 향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과제를 시킵니다. 꼭 이 부분은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 학생들한테 매년 초에 얘기해요. 특히 고1, 고2 학생들한테 맨날 얘기합니다. 시험지 뽑아가지고 풀지 마라. 진짜 그거 도움 하나도 안 된다. 그건 그냥 이게 좀 나쁜 말이기는 한데 그건 그냥 순간적인 그냥 위안을 얻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아시죠? 마약이랑 똑같다 그거는.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제발 한 지문 놓고 천천히 읽어라. 그리고 천천히 풀어라. 그리고 손으로 써라. 아시겠죠? 요것만 얻어가셔. 독서에서는
바른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 한 가지 더 좋은 게 뭐냐면요. 시험지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지에서 다루는 제재가 한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독서 시험 자체가 수능 시험이 점점 더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게 늘어지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배경 지식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시험지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배경 지식을 쌓는 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영역별로 지문을 모아놓고 보면 예를 들어 과학이다. 그럼 과학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한 번에 쭉 머릿속에 들어오겠죠. 그 중에서 또 중요한 제재들 같은 경우는 반복됩니다. 여러 지문에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익어요. 그죠? 그래서 배경 지식에 대한 학습 부분에서도 영역별로 지문 분석을 하시는 게 도움이 좀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좀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독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문학인데요. 문학은 독서에 비해서 내신과의 연관성이 훨씬 높습니다. 고1 때 이미 공부를 해보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학생 여러분들은. 문학은 연관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라 얘기 안 해도 학생들이 알아서 잘합니다. 맡겨놓으면 잘해요. 그런데 좀 말씀을 한 가지를 굳이 또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 내신과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교과서 중심형 공부가 가능하고요. 그중에서 특히 고전시가 현대시 교과서랑 기출지문이랑 겹치는 작품들은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작품 분석을 이제 선생님이 해주시겠죠. 그것만 이렇게 듣고 막 작품 분석한 내용 막 적고 필기하고 암기하고 이러면 이게 수능 공부랑 내신 공부랑 다를 게 없어집니다. 그죠? 그건 그냥 내신 공부를 선행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럼 여기에 수능에 도움이 되는 공부까지 어떻게 더 할 수 있느냐? 요겁니다. 선지 판단 훈련을 같이 해주자. 자, 이 선지 판단 훈련이라는 건요,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이 선지 판단 훈련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선지에서 판단 지점을 잡는 훈련, 판단 기준을 잡는 훈련, 그리고 문학 개념어에 대한 지식, 또는 함정 선지를 피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이 선지 판단 훈련입니다. 그죠? 이거를 작품 분석이랑 같이 하시게 되면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를 같이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부는 여기서 끝납니다. 작품 분석 열심히 하고 관련된 문제 두세 문제 풀고 끝나요. 그럼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작품은 내가 읽었는데 이안하게 문제를 다 틀립니다. 이런 학생들이 요거는 하고 요거는 안 한 케이스입니다. 됐죠? 같이 해주셔야 된다. 선지 판단 훈련을.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맹점인 게 이 선지 판단 훈련이라는 건 학생 혼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판단 기준 잡았어. 판단 지점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잡은 판단 기준과 판단 지점이 이게 맞는 건지가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강사와 친해져야 된다. 강사와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선지를 요거를 근거로 잡아서 요 부분을 틀리다고 판단했는데 제가 이렇게 판단한 게 정확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할 때 계속 물어봅니다. 특히 문학 수업에서. 너 이거 어떻게 판단했어? 기준 뭐야? 판단 지점 몇 개야?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니? 계속 물어봐요. 1년 내내 이걸 하잖아요. 계속 물어보고 답변하고 제가 고쳐주고 또 물어보고 또 답변하고 이걸 1년 내내 하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학생이 그 문학 한 지문에 있는 문제들을 해설을 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해설이 EBS 해설보다 정확해집니다. 그쯤 되면요. 문학에서 애지간하면 안 틀려요. 거의 안 틀립니다. 작품이 안 읽혀도 안 틀려요. 내가 선지 판단 능력이 이미 이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됐죠? 그거를 목표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같이 하시면 내신 공부 충분히 같이 가능하고요. 겨울방학 때 주요 작품들만 쭉 돌리셔도 고등학교 2학년 내신, 특히 문학 내신 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물론 열심히 하셔야겠지만요. 자, 문학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문법인데요. 문법은 독서 문학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의 연관성이 높죠. 똑같은 걸 가르치고 똑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그죠?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겨울방학 동안에 나의 목표치를 어디로 잡느냐예요. 문법 같은 경우는. 저는 목표를 이걸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개념 완주. 문법 개념 겨울방학에 한 바퀴 다 돌리자. 요거를 목표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 어차피 문법
내신 때 할 겁니다. 근데 뭘 굳이 지금 배웁니까? 또는 문법이라는 게 암기인데 내가 지금 문법 개념 열심히 외워놔봤자 어차피 학기 들어가면 까먹는 거 아니냐. 저 문법 2학기인데요? 지금 배우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2학기 때 문법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미리 한 바퀴 돌려놓은 거랑 가서 생판 처음 듣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돌려놓으면 큰 힘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게 문법은 인터넷 강의 활용이 가장 쉬운 과목이에요. 왜냐면 인터넷 강의 강사들이 가르치는 게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요. 인강을 활용하시면 혼자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문법 개념 완강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법 개념 강의가요. 스카이에도 계시다가 요번에 대성 오신 분 계시죠?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문법 개념 강의가 30강이에요. 기초 개념 강의가. 일반적으로 문법 개념 강의가 30강에서 많게 40강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한 달만 투자하면 문법 한 바퀴를 다 돌릴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겨울방학 동안. 그래서 인터넷 강의 꼭 활용하셔서 하루에 40분에서 많게는 1시간씩 들으셔가지고 꾸준히 들어서 꼭 겨울방학 동안 한 바퀴를 돌려주자. 네, 요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슬슬 다들 아실 건데 2학년 내신에 문법 들어가는 학생들은 그냥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죠? 네.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 1대 3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국어 공부 관련해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습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국어 공부에서 학생들이 고3 때가 돼서도 많이들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수업에 가서 강의를 듣는 시간이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착각을 해요. 큰 착각입니다. 내가 수업에 가서 강의를 듣는 건 운동으로 좀 비유를 해볼게요. 운동 유튜브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운동 유튜브 많죠? 근데 운동을 시작해야겠어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유명 운동 유튜버들의 유튜브 강의를 쭉 봅니다. 아, 가슴 운동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스쿼트는 저렇게 하는 거 배워요. 그리고 내가 운동을 안 해요. 헬스장을 안 갑니다. 그러면 제 근육이 좋아질까요? 절대 안 좋아지겠죠. 강의 듣는 거 똑같습니다. 국어 수업을 듣는 거는요, 운동 유튜브 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실력은 언제 늘까요? 그 방법을 내가 써봤을 때, 그 내가 들은 지식이 나의 경험으로 전환되면서 나의 실력이 올라갑니다. 국어는 이게, 저는 국어에 진리는 없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제가 유일하게 하나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그러니까 성적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가장 큰 차이도 저는 자습 시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습 시간과 집중력의 차이,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대 3의 법칙을 저는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겁니다. 3시간, 보통 단과 수업이 3시간이니까요. 3시간 수업을 들었으면 반드시 9시간의 자습 시간을 확보를 해달라. 내가 3시간 수업을 들었으면 9시간. 1시간 들었으면 3시간이겠죠. 세 지문 분석 강의를 들었으면 최소한 내가 분석하는 지문은 9지문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공부량을 만들어 주셔야 국어 공부에서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실력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9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아요. 내가 이거를 일주일에 주 5일로 나눠서 하려고 하면은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길어질까요? 하루에 몰아서 하려고 하면 길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9시간을 채우시기 위해서는 최소 주 3일. 저는 주 5일을 추천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국어 공부는 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야 국어에 대한 감을 내가 잃지 않고 충분히 나의 실력을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늘 강조를 합니다. 사실은 1대 5였어요. 1대 5였는데 학생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많이 줄였습니다. 1대 3까지. 이 정도는 최소 시간이에요. 이 정도 만들어 주셔야 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지켜주셔야 될 게 한 번 자습할 때 3시간을 넘기지 말자. 왜냐? 학생들의 집중력이, 국어 공부에서 집중력이 지속되는 시간이 맥시멈 2시간입니다. 2시간이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3시간이 넘어가면
그냥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요. 이거 하면서 이거 책 읽으면서 동시에 머릿속에 유튜브 떠올리고 엽떡 떠올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부가 돼요.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국어 지문만 보면 졸리는 습관을 만들어버려요. 진짜 만들어요. 고3 때 가가지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집중 안 하는 습관을 쌓아온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9시간 채우시되 하루 3시간은 넘기지 말자. 아시겠죠? 요거 강조를 또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국어 공부 관련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명심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1등급은요 누구에게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만 열심히 할 각오가 있다면. 됐죠? 그러면 1등급을 맞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최종 목표 1등급을 딱 수능 때 맞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이 겨울방학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튜토리얼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라운드 1 실전이어야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강북 청소학원 단과 강사 권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요, 이제 현재 예비 고2 학생들을 위한 성공적인 겨울방학 수학 학습법, 즉 이번 겨울방학부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어떠한 식으로 1년간 수학 커리큘럼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고1 수학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저에 대한 소개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권혁진이고요.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치 오르비 대치 이강학원에서 출강을 하였고, 현재는 대치 명인학원과 강북청소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년 예비 고1부터 고3까지 전학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단순히 내신 또는 수능 어떤 하나에 국한된 강사가 아니라 아이들이 고1 때부터 나아가서 고3 때까지 그 수학 커리큘럼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가져가야 될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강사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어떻게 고교 수학 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으며 현재 아이들이 어떤 시점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2015 개정 고등수학 위계도와 그리고 수능 수학 과목에 대한 표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부터 아이들이 해야 될 학습 포인트는 수학 1, 2, 확통, 기하, 미적, 일부 학교는 미적이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는 이 중에서 수 1부터 기하까지 이렇게 4과목을 학습하게 되고요. 이제 수능에서 특히 수학 1, 2 같은 경우는 공통문항 총 22문항이 나오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미적, 확통, 기하가 있는데 총 8문항이 수능에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수학 상하랑 똑같이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 엄밀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수능 반영 과목이라는 거는 직접 반영 과목이거든요. 물론 수학 상하도 수능에서 나오긴 합니다. 어떻게? 수학 1, 2나 미적 등의 어떤 고난도 문항들에서 중간 연상 과정 또는 뒤쪽에 어떤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나오긴 하나 직접적으로 그 단원만 물어보거나 그 부분만 파는 문제는 나오지 않고요. 그렇지만 수학 1, 2 그리고 미적, 확통, 기하는 실질적으로 직접 한 단원 한 단원이 다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이제 출제 예상 가능한 단원들이 존재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고등수학 위계도와 그리고 수능 수학 과목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그리고 고2 때 보통 어떠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올해 공부를 어떤 방향성에 맞춰서 해야 되지? 나는 수시형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정시형 공부를 해야 되나?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저 앞에 있던 이 수능 수학의 어떤 위계도나 이런 것들을 나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번 2022학년도 대수능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제가 생각한 결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수능 끝나고 되게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실제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뉴스에서 이거는 불수능이었다. 뭐 나아가서 용암 수능이다. 마그마 수능이다. 등등 어려웠단 말이 정말 질비했습니다. 실제로 수능 평가원 수능 성적이 나온 그 다음 날 역시도 거 봐라. 아이들 이렇게 어려워했다. 표점이 이렇게 따기가 쉽지가 않았다라고 되게 많은 기사가 쏟아졌었는데요. 그 안에는 분명한 맹점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 되게 재밌는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었어요. 실제로 올해 수능 만점자가 2,702명입니다. 근데 전년도 수능 만점자가 900명이었어요. 수능 수학 과목에 있어서. 그러면 실제 만점 인원은 3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치러졌던 고3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보시면 6월 평가원이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900명, 그 다음에 9월 평가원은 1200명이었어요, 만점자가. 즉, 수능에 와서 올해 6월, 9월 평가원보다도 약 2배에서 3배 정도의 많은 인원이 만점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웠다고 평해지는 그 수능에서. 자,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선 수능 가형 고득점자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았던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어려웠냐? 중상위권 학생들한테 상당히 어려웠던 시험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수능 문항별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공통 문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 1과 수학 2 이제 총 이제 6개의 대단원에서 아이들이 수능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문제들에서 이번 수능에서는 총 3가지 포인트로 어려웠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독특한 표현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독특한 표현이라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 아예 해석이 불가능한 표현이 아니라 이거 무슨 말이지? 하고 한 번 정도는 아이들을 당황하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에 고난도로 나왔던 단원들은 물론이지만 나오지 않았었던 여기 단원에서는 보통 문제 어렵게 안 나오던데 하는 그 단원들이 어렵게 나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기출 분석을 토대로 여기서만 어렵게 나오겠지? 여기만 어렵게 공부하자 했던 학생들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계산보다는 오히려 문제의 독해력이 되게 중요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발상적인 측면이 중요한 그런 문항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치러졌던 6월, 9월 수능 이 3가지 시험이 다 전혀 다르게 출제가 됐어요. 예를 들어 6월 평가원 같은 경우는 좀 이전에 나왔던 주제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고 계산도 좀 많이 길었어요. 근데 9월 평가원은 얘네는 계산은 되게 간단한데 엄청나게 문제가 해석하기 좀 복잡하고 어려운 느낌을 좀 많이 줬습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무엇이냐? 거기서 더 나아가서 특이한 표현 그리고 특이한 발상들을 많이 집중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항들이 나왔고, 막상 발상을 하고 나면 3줄 킬러 문항도 그림 하나 그리고 한 4줄이면은 풀이가 끝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제 그 뭐 선택 과목은 제가 이제 뭐 지금은 이야기를 각설하고요. 공통 과목이 그렇게 출제됐을 때 기존 고득점 가형 고득점 학생들은 평상시에 그런 것들을 다 깊게 공부를 해두기 때문에 수능을 뭐 별로 색다르고 더 어렵다고 느끼지 않고 이렇게 나왔네, 이건 이렇게 읽어내야지 라는 수학적 사고력이 잘 발동이 돼서 잘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 중상위권 학생들은요, 최근에 트렌드가 좀 그래요. 가성비 좋은 공부를 해야지, 나는 적당선에서 이미 기출에 나왔던 것들 위주로 분석 잘하면 웬만큼 볼 거야 해가지고 기출 문제집만 달달달 외워서 거의 목숨 걸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딱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그 사고력이 완전히 멈춰진 거죠. 사고력보다는 분석력으로만 공부를 밀어붙였던 학생들한테는 너무 어려웠던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수능의 어떤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시용 공부를 해야 되나? 수능 공부를 좀 많이 시켜야 되나? 지금부터? 그 반대입니다. 저는요, 항상 아이들한테 그래요. 수학은 고3 1학기까지는 무조건 니네가 수시라고 생각을 해야 돼 라는 겁니다. 자, 수시라는 게 딴 게 아니죠. 내신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통 과목 22문항이 꽤 쉽지 않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꽤나 어떤 복잡하고 발상이 필요한 문항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관원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려면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내신 기간입니다. 내신이라는 것은요, 1년에 4번 치러지는 수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시험 범위는 한 과목의 절반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시간 동안 아이들이 정말 디테일하고 다양한 유형들 그리고 어떤 사고력까지도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내신 기간 동안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공부한 게 이꼴 이제는 수능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1학년 때는 좀 달라요. 1학년 때는 어차피 수능 직접 반영 과목이 아니니까 할 수가 있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결국 내년에 수능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공부다. 아니 직결되는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학년이 바로 2학년 때 내신 학습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학년 때 수학 내신을 정말 잘 챙겨야 되고요. 그럼 고2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신 공부에만 집착하지 말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신형 문항이라고 일컬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조금 지저분한 문항들 또는 과거에 다른 학교 기출 문항들만 푸는 학생들인데 거기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모의고사 기출 문항도 같이 봐줘야 되고 꽤나 고난도 문항들도 많이 다뤄가면서 좀 다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원별로 이게 어떻게 확장이 돼서 추후에 미적분 선택자라면 수2 내용이 어떻게 미적분으로 이어지는지 또는 수1 내용이 미적분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건 제가 이제 매번 아이들 내신 대비할 때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시험 트라우마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제 1학년 때 이미 많은 학생들이 좀 트라우마를 만들었을 거예요. 이상하게 수학 시험만 보려고 하면은 손발이 떨리고 또는 나 이거 다 아는 건데 이상하게 머리가 멈췄다던가 아니면 계산 실수가 어이없이 발생을 많이 하면서 아이들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자, 그런 트라우마들을 가급적 어떤 방법으로든 줄여 나가면서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신 및 수능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의 성공적인 내신 수학 학습이랑 어떻게 되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체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2학년 때는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구성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때 수원, 2학기 때 수2를 하고요. 2학년 전체 동안 확률과 통계를 나눠서 시험을 보고 학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의 학교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학교죠. 2학년 때 수학을 수학 1, 수학 2만 딱 합니다. 즉 선택 과목을 따로 하지 않거나 또는 문과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가고요. 자, 세 번째 유형은 2학기 때 수원, 그다음에 2학기 때 수2, 그다음에 2학년 전체 기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내신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내신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수학 1, 2 과목 학습에 집중이라는 겁니다. 기하나 확통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적이나 기타 선행 과목들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내신 기간에 수학 1, 2 과목을 정말 깊고 어렵게까지 해둬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럼 선택 과목은 그냥 버려야 되냐? 당연히 아니겠죠. 선택 과목은 가성비 좋게 압축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가성비 좋게 압축적이라는 건요. 보통 겨울방학 1월, 2월 달에 아이들이 기본 개념 학습을 끝낸 후에 그 뒤에는 계속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 한 4주, 5주 전부터 정말 가성비 좋게 압축적으로 주 몇 시간씩 할당을 해서 컴팩트하게 내신 대비를 하면서 점수를 따나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수능에서 저는 기하를 선택할 건데요 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학습을 하겠지만 실제 올해 이후로 기하 선택자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번에 기하 선택자가 8.5%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기하가 역대급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 거고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도 기하 부분으로 시험을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선택도 안 그래도 안 하는데 왜 더 깊이 할 과목을 만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하 같은 경우는 특히 내신 따기가 되게 좋아요. 왜? 보통 대부분의 학교가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고 A를 받는 데 있어서 보통 나눠준 프린트 또는 학교 부교재만 달달달 외우면은 충분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항들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따라서 아이들이 만약에 내가 기하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그럼 미리 공부하는 게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신 기간에 좀 컴팩트하게 공부를 시켜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2학년 올라갈 때 윈터스쿨 때 보통 제가 상담을 하면 아이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선생님 저는 고1 때 솔직히 수학 별로 안 했어요. 또는 1학기 때 별로 공부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비어 있어요. 특정 파트로 얘기하면 방부등식이 너무 약해요. 도형이 너무 약해요. 어떡하죠? 고1 문제집 하나 사서 풀까요? 또는 고1 수업을 다시 영상을 돌려볼까요? 하는데 저는 절대 비추천합니다. 지금 현행이 더 중요하지 과거에 집착을 하면 어차피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고1 개념을 새로 다시 학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수시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냥 나 이거 약해라고 끝낸 게 아니라 고3 때 가면 그걸 메꿀 시간이 더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방부등식의 어떤 실근의 불리란 파트가 나왔네. 그렇다면 그 부분을 과거 문제집을 찾아서 같이 정리를 해두고 그때마다 그
빈 구멍들을 메꿔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그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도 같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이들도 좀 더 신경 써서 이걸 이번에 메꾸도록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신형 문제에만 집중한 금물, 내신에서도 수능형 문제도 나온다. 최근 기출 또는 최근 트렌드를 같이 학습하자. 이 부분은요, 잠깐 다음 장을 보여드릴게요. 실제 모 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19번 문제였고요. 그 위에 있는 거는 2020년도 3학년 고3 아이들이 치렀던 3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누가 봐도 똑같이 생겼죠. 숫자랑 기본적인 함수의 형태가 좀 다른 거는 뭐 요 정도는 당연히 변형이 들어가고요. 같은 문제를 출처로 만들었다라는 게 자명합니다. 즉 학교 선생님들도 완전히 내신형 그냥 개념에만 집중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모의고사형 문항들도 많이 출제를 하신다는 겁니다. 즉 수능형 공부라는 것이 결국 내신에도 직결이 되는 시점이 2학년 때라고 생각해 주시고 따라서 최근 기출 또는 최근 트렌드도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당연히 내신 기간이 시작이 되면 뭐 이제 예시를 들면 한 뭐 3월 첫 주부터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 7주 정도의 내신 기간이 있으면은 4주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느 문제집이나 있는 대표적인 유형들을 학습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3주 동안에는 조금 더 고난도 문항들을 다루면서 최근에 출제되었던 EBS 기출 문항이라던가 아니면 최근 모의고사 문항들을 따로 취합을 해서 아이들이 별도로 더 공부하게 해주시면은 내신에서 아이들이 못 보고 들어가는 문제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컴팩트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수능형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사실은 오늘 되게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수능형 문항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다 녹여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각설하고요. 그 다음으로 다시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를 1년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나? 되게 단순합니다. 1학년 때랑 마찬가지예요. 1, 2월에는 그냥 수 1, 2 완벽 개념 학습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 과목을 기초만 좀 다지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선택 과목은 내신 직전에만 컴팩트하게. 자, 그 다음에 3월에서 4월에는요. 딴 생각 없이 중간고사 내신 대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월에서 6월 딴 생각 없이 기말고사 내신 대비하면 됩니다. 자,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1학년 때 저는 선행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내신 사이사이에 자꾸 선행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고 실제로 그 부분 문제집들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2학년 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수 1, 2에서 이미 나왔던 기출문항 봐야 되는 문항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 틈을 활용해서 선행까지 한다?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선행은 어떨 때만 꼭 방학 때만 하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학기 중에는 내신만 잘 신경 쓰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뭐 이후에 2학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사실 2학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많으세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상담을 하는 게 근데 저 2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보니까요. 저는 진짜 수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내신 기간에 저 혼자 뭐 자히스토리라던가 아니면은 고3 작년 기출 문항들 좀 풀어볼게요.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전 절대 안 된다고 하거든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본인이 정시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무리 아까처럼 수시라고 생각을 해야 돼. 수학은 계속 공부 내신을 해야 돼 라고 해도 안 하는 애들은 죽어도 안 해요. 그럼 집에서라도 뜯어 말리셔야 됩니다. 너 내신 대비하라고. 왜냐? 제가 한번 그냥 냅둬 봤어요. 하도 자기가 숙제도 안 해오고 자기는 정시 공부만 하겠다고 해서. 근데 실제 그 학생이 한 2주 정도는 열심히 하거든요. 다른 아이들 내신 대비할 때. 근데 한 2주가 지나고 나면은 애들은 다 옆에서 내신 문제들 그리고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다른 걸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나는? 뭐 저건 저렇게 할 필요 없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같은 시간 동안 훨씬 더 공부량이 떨어지게 되고 아이들이 융통성을 자꾸 스스로 가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는 1년 총 양으로 봤을 때 그냥 학습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보편적인 길을 안 걸으려고 하면은 그때는 꼭 말려주시고 공부를 하도록 내신을 꼭 챙기도록 하게 해주시고요. 결국 내신 공부가 너 수능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서 잘 뜯어 말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개념학습 문제풀이 심화개념 고난도 문제풀이 이러한 흐름을 거쳐서 공부를 하되 수능을 염두에 두자. 이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이제 어떤 결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방향성 토대로 성공적인 고의 수학 학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이제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어머님들?
네.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이들이 2학년 때 되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 정말 단순한 아이들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내가 해야 될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고민해봤자 그게 대입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특히 수학은 그렇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어 가르치는 권대현입니다. 네, 박수 좀 쳐주시고요. 좀 지루하시죠? 좀 이야기 오래 들으셔서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설명회 때 제가 가급적이면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 시기가 조금 어머님들이 좀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아마 작년 이맘때쯤에 궁금증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르죠,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예비고1 입학할 때는 고등학교 과정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데 좀 근심 걱정이 있으셨다면은 이제 1년 정도 실제로 학교에서 위치도 확인을 하셨고, 2학년이 되면서 뭔가 시험의 성질이 달라질 거라는 이야기도 얼핏 들으신 건 있으실 텐데 이제 구체적인 그림은 안 그려지실 거고, 1학년 때 성적을 고려했을 때 우리 아이가 2학년 때 혹시 좀 반전을 내서 3학년 때 좀 다양한 전형 카드를 가져갈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담백하게 저의 강의, 뭐 홍보 이런 내용을 좀 빼고 정말 시험 얘기랑 공부법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강북청솔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권대현이라고 하고요. 아마 저희 형제 있으신 어머님들은 저 얼굴이 낯이 익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얼마 전까지는 뭐 이제 뭐 황림학원이나 이제 여기 강북 메가스터디나 이런 곳에서 강의를 했었고, 뭐 예전에 EBS나 이런 데서 이제 공무원 영어 인강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나 정보의 양이 적지가 않아서 제가 호다닥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1년간 평가가 진행이 되는 걸 관찰을 해보셨기 때문에 영어 시험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는 대략적인 파악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그래프 좀 표로 정리를 해갖고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보통 시험하면 대부분 다 지필평가를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지필평가가 평가의 전부는 아니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필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2번이 시행이 되는데 그게 실제 전체 전형 평가 점수의 한 70% 정도를 보통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행평가 부분이 보통 한 30점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100점 만점으로 한 학기에 한 번 정도의 평가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지필평가 중심으로 좀 이제 평가를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수행평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지금 제가 여기도 적어드렸지만은 지필은 200점 만점인 걸 다시 70점으로 환산하는 반면에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 선생님한테 뭐 예를 들어 과제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마이너스 1점이 되면 지필평가로 환산했을 때는 몇 배의 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행평가 관리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이제 고3들 이제 수능이 끝나고 요새 한창 원서 전략 짜는 시기인데 수시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정시 지원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많이 듣게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고3이 돼서 이제 수능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자기가 대학교 갈 때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어머님도 아마 잘 모르실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내신에서 전 과목이 다 중요할까요?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그럼 대학교에서 혹시 수시가 됐건 뭐 정시가 됐건 전형마다 조금 성질은 다르지만 어떤 과목들이 학교에서 평가에 반영을 하는지는 아세요? 내신 과목들을? 조금 성질이 달라요. 예전처럼 교과 전형, 예를 들어 예전에 교대 교과 전형이 그랬거든요. 한문도 다 봤어요. 한문이 얘가 2등급인지 3등급인지도. 근데 교대는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교대는 그런 분들이 가야 되는 학교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야 되잖아요. 전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역량이 꽉 차 있는. 하지만 한양대 공대가 그렇게 아이들을 뽑을 필요는 없겠죠.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생긴 이후로는 내신을 반영하는 방식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사교육쟁이스럽고 상스러운 사람일지 모르겠으나 국영수사과라고는 우리 흔히 말하는 5대 과목 있죠. 여기만 거의 중요하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제가 어제도 직보를 하다 왔는데 우리 고2 친구 녀석 하나가 선생님 내일 미술도 보는데 모르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술을 아직도 이런 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냐 했더니 본대요. 그래서 그럼 잘 봐라 이랬더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머리한테 지워박았어요. 영어 지문 하나 더 외우라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성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시대가 되면서 내신에 대한 교과 성적 관리 그리고 학생부 관리도 좀 전략이 달라지셔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학생부가 관련해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 항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평가라고 생각하고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미 평균이 4가 넘어가서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랑은 인연이 없어요 이러는데요. 그러고 나서 고3 여름이 되면 후회합니다. 학생부 추천전형을 학생 자기 추천전형 학교에서 한 학교에 쓸 수 있는 장수가 꽤 많거든요. 나한테까지 내려온다고? 이런 걸 뒤늦게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서 무릎을 치면서 평균 1반도 올랐어도 썼을 텐데 긁어봤을 텐데 이런 후회를 뒤늦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관리들이 좀 필요합니다. 2학년에서 요 세 가지가 고루고루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영어 선생님으로서 가끔 답답하거나 좀 황당한 말을 들을 때가 뭐냐면 2학년 되면 어차피 내신 결정 나 있고 영어 비중도 많이 중요하지 않은데 내신 좀 쉬어도 되지 않아요? 저 어차피 정시로 갈 건데?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는 아직 이번 주 토요일에 로또 당첨이 발표가 안 났는데 어차피 로또 사도 당첨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또를 안 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주어진 카드가 예를 들어 수시 6개, 정시 3개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9개를 다 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보통 2학년 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안 할래요. 이렇게 놓아버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좀 안타깝죠, 사실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관찰하면서 본 결과는 뭐냐면 아이들이 실제로 2학년 때 그렇게 말을 하고 정시 준비를 한다고 저희한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2학년 내내 관찰을 해보면 아이들의 그런 정시 준비의 다짐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의 결론은 뭐냐면 3학년 때까지 좀 쉬겠다는 의미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2학년 공부는 오히려 저는 반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비고1이나 1학년 과정은 아이들도 의욕이 높고 어머님도 의욕이 높아서 보통 탈이 나요. 그래서 갈등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 엄마 여기라니까 아니야 나는 여기로 갔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실제로 갈등도 많으시고. 근데 2학년이 되면은요. 엄마는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얘는 아싸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필요한 정도의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게 되면서 3학년이 됐고 후회하게 되는 상담 내용을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때 좀 공부를 시켜주셔야 되는 것 같고 요 표는 뭐냐면요. 평가를 볼 때 이제 9등급표예요. 다 아시죠? 이제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정규 분포의 형태로 아이들의 성적 분포도가 분포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위 4%, 7%, 12%, 17% 이렇게 컷을 잘라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상위 4%가 1등급, 누적 11%가 2등급. 그리고 4, 7, 11을 더하면 총 몇 퍼센트죠? 23%까지가 3등급이에요. 자, 이제 내신을 바라보는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말씀드릴 건데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혹시 영어를 3점 초반대를 받았다. 영어를 못했다는 생각이 자꾸 드실 거예요. 이상하게. 왜냐면 기존까지 들어온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요. 예전에 보니까 인서울 어디 학생부 전형 쓰려면 평균 2점대 나와야 된다던데 뭐 이런 얘기 워낙 많이 들으셨잖아요.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어머님들이 들은 보통 입시 결과의 대부분이 그때 한 학년이 여기 서라벌구 기준으로 500에서 600명일 때 이야기예요. 작년, 재작년, 3년 전 서라벌구 한 학년 인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시나요? 300명이에요. 그럼 그만큼 서울에 있는 입학 정원은 줄었을까요? 아니, 안 줄었어요. 그렇게까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순히 수치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보시면 알겠지만 2등급이면 상위 11% 아닌데요. 제가 좀 선덕고에서 내신 강사로 유명해요. 선덕고 학생들 중에 한 3분의 1이 막 제 수업 듣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1, 2등급 받는 친구들이 몇 명인가 하고 세봤더니 선덕고가 전교에 한 300명이 조금 넘거든요. 11% 안에 들려면 과목 석차가 33등 안에 들어야 돼요. 선덕고 1년에 서울대 많이 갈 때 20명 넘게 가거든요. 3등급이 쉬운 수치가 아니죠. 근데 그 선덕고랑 여기 대진고 수준 비슷합니다. 재용고 그렇게 밀리지 않아요. 대진여고요? 빌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내신 등급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지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때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대학교에서 평가를 할 때 단순히 이 수치나 Z 점수라고 하는 요 점수 혹은 T 점수로 환산해서 학교마다 내신을 반영하는 공식들이 있는데 그걸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게 종합 전형이 아니라 아이들 옆에 활동 사항이나 실제로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금지되어 있긴 한데 학교의 수준까지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요. 입사관들이. 어떻게 고려를 하느냐? 예전에 학교 프로필이라는 명목으로 25%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부 능력 특기상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 친구들 내신을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관리하시면 3학년 때 쓸 수 있어요. 열심히 비벼가지고 성적을 많이 물을 타놨더니 중경시까지는 쓸 수 있네? 혹은 논술이라도 쓸 수 있게 되겠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학년 때 포기를 하시면 안 되는데 1학년 때 내신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고 과정 혹은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비슷해요. 저 3 안 나왔어요. 영어 4거든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거부터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시켜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 죄송해요. 소리가 좀 이렇게 울리죠? 올해 수능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수능 결과?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저는 영어도 가르치지만 입시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수능 결과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국어하고 수학 만점 표준 점수가 150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어떤 특정 과목의 표점이 만점이 150점 나오는 걸 본 게 근십년세에 거의 없어요. 얼마나 어려웠냐는 얘기냐면 표준 점수란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 중간 축 있죠. 여기서부터 얼마나 먼지를 0점부터 200점으로 표시한 게 표준 점수예요. 그러면은 만점이어도 어떤 시험은 표점이 120점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이 중간 축이 너무 이쪽에 있어서. 근데 어떤 시험들은요, 평균 점수가 너무 낮으니까, 모집단의 평균 점수가 너무 낮으니까, 이렇게 와 있어요. 한 150점 정도로. 이런 게 이제 표준 점수란 개념인데, 이번에 국어 수학이 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영어 강사잖아요. 영어는 이제 버림받은 과목이라 그런지 그런 자료가 안 나와요. 그냥 뭐만 나오냐면 수능 성적표에 되게 고독하게 등급만 나와요. 1, 2 이렇게. 작년 수능에 1등급이 총 몇 % 정도 나오셨는지 아세요? 수능 응시자 중에? 한 13%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12점 몇 프로였는데, 이번에 수능 때 몇 프로였냐면요. 6.3% 정도 나왔어요. 반올림해서. 그러니까 6.3을 다 못 채웠어요. 그러면 수능 1등급도 반토막이 난 거네요. 인원수가.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2등급까지 합치면은 예전에는 1, 2등급 합치면 전체 수험생 중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래들 인원을 넘어갈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1, 2등급 합치면. 인서울 전체 모집 인원보다 1, 2등급 맞은 합산한 인원이 더 많았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간당간당합니다.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우리 아이들 올해 고3부터 정시 비율 계속 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친구들 고3 돼서 수능 보게 될 때도 서울 소재 상위 15개 교를 합치면 대략 정시로 40% 정도의 정원을 뽑아요. 그럼 여기 폭이 넓어야 될까요? 좁아야 될까요? 당연히 엄청 넓어야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엄청 넓어지게 돼요. 올해 수능의 결과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영어 1등급은 절대평가니까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뭘 했냐면 1등급의 인원을 인위적으로 감축시켜 놓은 거죠. 어렵게 내서. 그러면 이거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변별력을 키운 거네요. 그래서 수능에 대한 전략도 조금 달라지셔야 돼요. 예전처럼 쉬운 문제 그냥 가볍게 풀고 답 맞추고 그래서 정답 나오고 점수 나오고 등급 나오고 이런 식의 시험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2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잡는 시작점이 돼야 돼요. 고1은 내신이 이만큼이었고 수능이 이만큼이었다면 고3은 수능이 이만큼이고 내신이 이만큼이거든요. 고2 과정은요. 그 단계로 넘어가는 중간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해주는 단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막 써라. 판단해라. 어법성 오류를 찾아내라. 이런 건 매우 적어요. 대신 어려운 글들을 주고 읽고 생각해서 너가 이 글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답변을 해보렴. 이런 게 많아요. 하지만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더 오밀조밀하게 모이는 이 집단 안에서 전교 1등과 300등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거 문장 틀린 거 찾아내.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시험의 성질이 굉장히 달라서 많은 선생님들은 이 두 시험이 동일한 시험이 아닌 것처럼 설명들을 실제로 많이 하시죠. 사실은 둘 다 언어 능력을 기반으로 풀어나가면 되는 시험인데. 그래서 이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게 수능에는 없는 부분인데 요 3분의 1 갖고 보통 등급차를 내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도 있으니까 아마 학생들을 올해 1년 엄청 고통받았던 기억 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막 문장 외워서 쓰고 교과서 본문 외우고 시험장 갔는데 왠지 뭐 시험 뭔가 문장이 변형해서 뒤통수 맞은 것 같고 이런 기분들 많이 받으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술형 영작하고 어법하고 어휘 유형들 가지고 인위적인 이제 변별력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가지고 요걸로 등수를 나누고 이게 흔히 말하는 평균을 만드는 바탕을 만드는 점수가 된 거예요. 지금 사실 학교의 내신 시험은 거의 수능 시험 비슷하게 정형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처음엔 당황하셨는데 이제 한 10년 정도 해보시니까 노하우가 쌓이셨거든요. 평가가 굉장히 세련돼지셨어요. 이제 기술적인 걸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평균은 50점에 맞추고 1등급 컷은 94점 나오게 내가 내보지. 이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3분의 2의 독해 시험은 적당히 어렵게 내면 돼요. 그럼 공부를 해나나 안 해나나 혹은 공부를 안 한 애도 모의고사 푸는 마음으로 풀면 되니까. 그러면 한 40점에서 50점에서 딱 멈춰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요. 여기 풀어내는 애들만큼 하나 두 개씩 3점, 6점, 12점, 20점, 25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이 내신 시험이라고 하는 게 고1 때는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보여드린 이런 유형을 기반으로 해서 쉬운 문장을 바탕으로 이런 유형이 조합이 되면 충분히 등수가 갈라지게 돼요. 근데 2학년 내신은 좀 달라요. 오늘 저희 설명의 주제가 이거잖아요. 고2 되면 어떻게 영어 공부해야 돼요? 고2 되면 뭐가 가장 많이 달라지는데 가장 큰 차이는 시험 범위의 지문의 성질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고1 때는요, 지문이 조금 거짓말 더 못해서 안녕 배현아 이런 정도 수준의 지문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읽고 해석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2학년이 되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3학년 스타일 지문인데 요게 수능 스타일 문장 서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한 2학년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인터넷에 너무 재밌는 일러스트를 가져왔는데 읽어드릴게요. 원래 내용이 그는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이에요. 이거를 모의고사에 가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은 그러한 풍부한 영양소로 가득 찰 거라 믿어지는 가치가 집중된 식단을 행해오고 있다.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시험 범위가 된다는 게 문제가 돼요. 이걸 읽고 이해해서 뿌듯해하면 수능 공부인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내신 시험 범위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 명사절 대절을 와서로 바꿔놓고 어법집성 잘못된 건데 찾아낼 수 있어? 이런 거 물어보거든. 그럼 이제 좀 골치가 아프겠죠? 근데 이제 이게 3학년이 돼서 고난도 지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그들은 아니 어쩌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음식을 생활로서 섭취하는 모든 각각의 우리들은 다양한 가치로 버무려져 있는 때로는 으깨지기도 하는 수많은 가치들을 차지하고 있는 식단이라는 상징의 수없이 고된 낭비를 행하고 그리워하며 삶의 그것만의 공허한 가치 볼튼 박사의 조악한 표현에 따르면 별 볼 일 없는 얼간이의 가치들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 그림에도 써있네요. 왠지 먹으면 체할 것 같다고. 밥 먹었다를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해요. 우리 친구들 수능 특강 공부하면서 굉장히 머리 아프고 힘들어 하잖아요. 이거를 1년 내내 읽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 수능 때 되면 늘 단골 콘텐츠죠.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혹시 이번에도 보시나요? 영국 남자 이런 조시 같은 채널 가면 매년 올라오는데 저희 수능이 끝나면 수능을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외국인들한테 풀려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 외국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욕을 하면서 풀어요. 우리나라 수능 문제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이러다가 정말 욕을 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모국어의 능력하고는 좀 별도의 능력이 필요해요. 어머님도 혹시 논문 읽어보셨나요? 논문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국어인데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예를 들어 저랑 논문 읽기 3달을 배우면 논문 못 읽으실까요? 아니요. 되게 재밌게 잘 읽으실 수 있을걸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낯설음 때문에 생기는 게 있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고이 이 시기에 필요해요. 여기까지 넘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2학년이 되면 내신 특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독해지문 소재.
고2부터 매우 다양해지는 거. 그래서 고1 때는 그냥 일상의 영역에서 쓰이는 글 같은 게 많이 나올 것 같았으면 2학년 때부터는요, 인문, 사회, 경제, 철학, 과학, 생물학 등 정말 다양한 범죄 내용이 다 나오는데 왜 범주가 이렇게 늘어나느냐? 수능이 지향하는 바가 이거라서 그래요. 수능은 원래 독해 문제를 이렇게 내게 되어 있어요. 고3이 돼서. 그래서 그걸 미리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어디에 있다? 고3 때는 읽기 연습만 하면 돼요. 저희 지금 예비 고3 이제 다다음 주에 개강을 하는데 우리 고3 아이들 개강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선생님 고3 때는 영어가 너무 재밌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무슨 압박에서 벗어났냐면 어법과 암기의 압박에서 벗어나갖고 1년 내내 정말 충실하게 영어만 공부하거든요. 야 이거 이렇게 읽어야 돼. 센스란 단어가 이런 의미였어. 뭐 이러면서. 근데 고2 때는 좀 달라요. 그 복잡한 문장보다 조금 쉬운 거를 구조 분석도 다 해야 되고 쓸 줄도 알아야 되고요. 어법상 오류도 찾아내야 돼요. 제가 아까 했던 말씀 다시 드릴게요. 2학년 때 포기하는 비율이 많다 그랬죠. 이제 좀 눈치 오세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 아니 사실 3월에 부교재 딱 받으면 시험 범위 대충 파악되잖아요. 우리 여기 학생들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하기 싫어. 이게 제일 큰 마음이 큰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참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님들한테 한번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지문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지문의 시험 범위 양도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정말 많은 학교는 기계적으로 같이 늘려요. 왜 늘리니 한번 여쭤보렴 하고 이야기했더니 실제 학교 선생님의 답변이 고2 됐는데 공부 더 열심히 해야지 시기야 이러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그 공부를 안 해보셔서 그래요. 1학년 때까지 안녕 철수야 이런 질문을 읽고 있던 애가 갑자기 고2 돼갖고 볼튼 박사의 조악한 표현에 따라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시험 범위가 20개였던 게 40개가 되고요. 40개였던 학교가 60개가 되고요. 여기 혹시 어머님들 중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경희고가요. 저번에 재작년인가요? 고2 애들 시험 범위로요. 고2, 고3 기출문제로 120질문씩 봤어요.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애들이 그때부터 완전히 멘탈이 나가서요. 학교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와 아예 안 하는 아이로. 그 순간 그 학교의 평가는 끝났죠. 1, 2, 3등급을 자기네들끼리 알아요. 시험을 보기 전인데. 아, 너 어차피 3등급이네. 나 7등급 이러면서. 그날 가서 이제 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찍는 법도 알려줬어요. 도저히 못하겠다는 애가 있어서. 그 경희고의 어떤 아이 하나가 수능을 보면 4등급이 나온대요. 사실 수능이 4등급이면 제가 표현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영어를 안 한 거거든요. 왜 영어를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독해의 기본 점수가 있어요. 그냥 알파벳 정도의 최소한의 의미만 읽으면 답 찾을 수 있는 문제가 한 6개 정도 돼요. 6개 넘어야 한 8개 정도 돼요. 대략 한 20점이라고 할게요. 듣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친구라면 수능 듣기는 틀려서는 안 돼요. 혹시 틀려도 한 2개까지는 익스큐즈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거 합치면 대략 60점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수능 영어 시험은 절대평가라 60점이 넘으면 4등급이에요. 근데 제가 입학 상담을 할 때 5등급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친구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할까 이랬더니 친구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결국 2등급에서 끝났나 그래요. 1등급은 절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언어 습득을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그 경희고도 그 친구도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공부를 너무 안 해갖고 못 읽는 상태에서 시험 지문이 120개가 되니까 이 친구도 제가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야 너네 학원에 영어 선생님 되게 잘해주신다며 나 거기 따라가도 돼? 선생님한테 한 번만 물어봐줘. 나 그냥 조용히 수업만 들을게. 어차피 자기가 민폐인 건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와서 수업이 루즈해지면 이제 다른 친구들 피해를 보니까. 언제든지 와라. 질문도 언제든지 해도 좋다. 근데 너는 수업을 잘 듣고 그다음부터 해야 될 게 뭐 워크북 문제 풀지 마라. 옆에 해석 놓고 한 줄 한 줄 읽어보면서 지문 내용부터 파악해라. 첫 번째 문장 보자마자 순서리도 다 기억나게 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떠듬떠듬 공부해갖고 나중에 이제 수능 문제 풀이도 하고 하면서 2등급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2학년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여요. 안 되더라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수능하고 내신이 많은 선생님들이 이질적인 시험이다라고 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게요. 고2 과정의 이 지문들을 한 줄 한 줄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읽는 훈련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능 해석 능력의 기초가 되거든요. 그러면 3학년이 됐을 때 막상 3학년이 돼서 3학년 과정이 시작이 되면 다시 또 2계급으로 나눠져요.
이 수업을 제대로 잘 쫓아갈 수 있는 친구와 혹은 과외나 개인 지도를 받아야 될 정도로 자기 역량이 부족한 친구라. 이 친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역량이 요거거든요. 고2 때 해야 되는. 그래서 고2 때 그냥 내신 공부하시다 보면 수능 기초가 잡혀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고2 때 수능을 핑계로 저는 수능을 볼 거니까 내신 안 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던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작 해야 될 공부들을 놓치고 고3 때도 또 고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골고루 평가하는데 시험범위 이제 지문도 이렇게 늘어나게 돼서 제가 본 건 최대 80지문이었었는데 작년에 기록이 깨진 거죠. 120지문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안 돼서 잠깐만 읽어드리자면은 요게 2017년 고3 3월 모평에, 고3 9월 모평에 나왔던 질문인데 제가 요 첫 번째 문장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은, 일단 여러분이 칭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본색을 알기 시작하면 어른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이런 지속적인 작은 평가의 말은 손톱이 칠판 아래로 긁혀 내려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거 알아들으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칭찬하면 듣기 싫다 이 소리예요. 우리 어머님들 오히려 더 빨리 잘 알아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들 제가 가끔 심심해서 스타벅스 같은 데 앉아있으면 어머님들 말씀 나누시는 게 들리거든요. 어제 보셨던 미니 시리즈 드라마 50분짜리를 3시간 동안 요약 정리해서 토크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50분짜리를 3시간으로 요약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언어적인 능력이 훨씬 더 탁월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들은 아직 그렇게 많은 리트러시가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이라 요걸 수업 시간 때 좀 배워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가끔 보시면 어머니들 뒤에서 좀 답답하실 거예요. 야, 이거 칭찬하지 말란 소리잖아. 칭찬 듣기 싫다고 이 말을 못 알아듣니? 이러면 아이는 정말 해맑게 이게 왜 그런 소리예요? 이러거든요. 그거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2학년에.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샘플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넣어놓은 건데, 요게 실제로 요 근처 지역의 고등학교의 고2 내신 문제인데, 뭐가 되게 하나 달라진 게 보이실 거예요. 1학년 때는 문장을 주고 그 해석에 맞는 문장을 써라. 특정 구문을 사용해서 영작을 해라. 이런 게 나오는데, 2학년이 되면 가끔 이렇게 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빈칸 추론이라든지 혹은 내용상 알맞는 내용을 먼저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추가적인 영작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통합형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요거 하나 보시라고 넣어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학습법의 결론 말씀드리면 아마 이제 종료가 될 것 같은데 공부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웃풋 능력, 라이팅이나 어법 능력이 정말 중요해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시고 어법도 이제 개념 정리만 반복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각각의 어법 개념 능력 어떻게 사용할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앞두고 벼락치기 하듯이 암기하는 거는 정말 곤란해져요. 난이도도 오르고 지문의 개수도 올라갔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본인의 영어 능력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 겨울방학 때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고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2 과정 때 해주셔야 될 게 당장 고1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라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 너무 쉬웠어요. 근데 이제 고2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고 그 지문들이 또 다시 내신 시험 범위로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독해에 대한 기본 그리고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 그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이번 겨울에 좀 잘 챙기셔야 된다. 그리고 사고력을 점점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아지는데요.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수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개념 정리가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그러면 어려운 질문을 많이 풀어야 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읽는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쉬운 질문에서도 연습할 거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방법론적인 걸 배우고 본인이 단련하고 고생하면서 이제 다져가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휘학습법은 워낙 고민이 많은 부분이라 제가 다른 별도의 주제로 뺐는데요. 제가 결론만 딱 말씀드릴게요. 외우는 게 단어 어휘력 아니에요. 단어 암기는 절대 어휘력하고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긴 하겠지만 단어 암기를 통해서 어휘력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친구들이 나이스 이래요. 안 외워도 되는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외우는 게 시작이에요. 외우는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사용해보고 독해에서 발견해보고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다양하게 습득하고 문장 통해서 읽어보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해서 하는 친구들은 그냥 글을 읽고 해석해보고 문제 풀어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도 점수가 오르는 거고요.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읽고 답만 고르는 친구들도 똑같이 문제만 풀었다고 해요. 그 친구들 문제만 풀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운동도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건데 그 어떻게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잘 채우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학원 보내주시거나 나중에 단과 보내주시면 제가 수업 시간 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건 제가 한 5가지 정도 적어봤는데요. 아웃풋 중심의 이 변별력을 만들어가나 3분의 1 유형에서 변별력을 만들어가는 유형이 흐름이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시험 범위 텍스트의 성질이 바뀌는 거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 교과서 암기 다 하면 내신 잘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제 못 외운다고 보시면 돼요. 고2부터는. 왜냐하면 타고난 아이들 1, 2% 제외하고는요. 수업 시간 때 제가 지문을 놓고요. 중요 포인트 필기를 해줘요. 그 중요 필기 포인트 필기한 걸 외우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지문은 어떻게 외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 애들 다 외웠는데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지 못 외우더라고요. 어머님도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게 아이들 능력이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시험 범위 워드에다 쳐보거든요. 텍스트로. 중학교 때 대비 고등학교 시험 범위 대략 한 6배에서 10배 많아요. 갑자기 10배 많은 텍스트를 어떻게 그냥 암기를 해요? 앵무새도 아니고. 당연히 힘들죠. 자, 그리고 3번. 그래서 고2 때는 특히나 전문성 있는 강사 인사이트에 좀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문장이 중요하고 이 문장은 시험적 가치가 없고 이런 도움을 받으면 공부가 좀 효율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고2 때 영어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어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은 어떻게 해요? 수학 과목도 엄청 많은데 과탐들 막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하면 아이들 학습 부담은 정말 제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당장 시험 대비가 시작되면 막막하다는 느낌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던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안 해 이러면서. 근데 그럴 때 이제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로 미리 훈련을 시켜주고 그 훈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점수를 최대한 가져가는 거.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1등급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요. 나아지는 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영어는 생각보다 경쟁의 벽이 두텁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유 다니면서 지금 이 지문을 그냥 이렇게 딴짓하면서 읽을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영어의 수준차는 이게 정량화되지 않아서 제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제가 봤던 아이들 중에요. 대진여고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제 수업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수업이 왜 재미없어요? 선생님은 재밌는데 수업이 재미없대요. 그래서 되게 상처받았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본인이 할 영어 공부랑 너무 방향이 다르고 성질도 다르더래요. 그래서 너는 영어 시험을 본 적이 있니? 본 적이 있대요. 뭐 봤니? 토플을 봤대요. 몇 점이야? 118점이래요. 토플 만점에 120점이에요. 118점이면 미국 대학원 가도 됩니다. 걔는 이미 영어 실력으로. 근데 내신 때문에 온 거였어요. 그냥. 그래서 아이들의 실력 격차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좋은 선생님 만나서 한 번에 빡 하고 1등급 나가면 좋겠지만 그런 친구들 중에 성실성을 갖춘 애들이 전교에 10명, 15명 어디 가나 포진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수준까지 아니어도 그런 애들하고 비견할 정도로. 그래서 나아지는 걸 목표로 4등급이었으면 3등급, 3등급이었으면 2등급 이렇게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주시는 게 아이들 학습 동기 면에 있어서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등급별로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 기본적으로는 2가지 키워드만 생각하시면 돼요.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된다. 나머지 하나는요, 어려워진 텍스트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주셔야 된다. 요 2가지에 늘 집중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현장에 이제 저희 이렇게 인원이 있잖아요. 이게 대충 비율로 따지면 고1 설명회 때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오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인원이. 어느 학원에서 설명회를 하나, 예를 들어 고1이 300명이면 고2 설명회는 100분 오세요. 근데 이게 사실 관심의 척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 때 공부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 때는 특히나 더 부모님들이 더 많이 관심 갖고 하기 싫다고 한 번 더 밀어주셔야 될 필요도 있어요. 공부해. 해야 돼. 하자. 3학년 때 고생하지 말고. 3학년 때 수능 공부해야지. 국어 수학도 어렵다는 3학년 때 영어도 하고 있을 거야. 이러면서 더 이렇게 다독여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거 자료로 넣어놨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안 하겠는데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2014년에 2016년에 처음 학림학원에서 내신 강의 런칭을 했을 때 대치동에 있는 소위 말하는 월간지 내신 대비 학습지 이런 것들의 존재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갖고 제가 처음으로 이 지역에 와서 이 지역에 처음으로 이제 내신 학습지라고 하는 걸 개발을 했고 지금도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조회도 가능하시고 보실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 내신 공부를 돕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 아이들은 아주 예전부터. 그리고
제가 올해도 강북청솔에서 강북청솔에서만 주로 강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지역 아이들 내신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뭐 성과라든지 내신의 컨텐츠라든지 컨텐츠의 질이라든지 혹은 적중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인터넷에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나눠드린 홍보물에도 있으니까요. 그거 읽어보시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는 내신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노력하고 수고스럽고 집중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줘야지 반대급으로 아이들의 노력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 선생님들 모두 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지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2학년 때도 영어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혹은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너무 자만심 갖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 열심히 하겠고요. 부모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는 저희 설명 내용은 뒤에 프로그램 설명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 수강 후기도 제가 다 뒤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희 이렇게 지금 잘 좋은 결과 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제 새로 들어오는 예비고이들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을 넉넉하게 주셔서 많은 이야기를 담았는데 설명에는 늘 시간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좀 정신없이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또 차분히 또 재밌는 이야기들, 다양한 이야기들, 또 정보들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국영수 다듬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제 제가 마지막 순서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